소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발표 때 문영순 교수님께서 페어를 외치시면서 호주로 가셨는데 제가 약간 페어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현재 그 표준화 진행하면서 특허가 많이 인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IPR 팔로시라고 해서 프렌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어하게 특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세워놓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특허 전략도 이제 오픈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이제 그 발표 자료에 지금 추가를 애드온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첨단 모빌리티의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흐름, 특허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친환경 모빌리티 포함해서 첨단 모빌리티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로 이렇게 대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어떻게 특허 관점에서 흘러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전기차, 내연차, 그리고 수소차, 자율차 4개의 과거 30년 동안의 출원 동향을 보신 겁니다. 거의 현재의 산업을 그대로 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내연기관차가 나머지 기관의 수요보다는 2배 이상의 특허를 기록했었죠. 최근에 들어와서 리먼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차는 끝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소차는 좀 수요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약간 감소를 하게 됐죠. 결국 이제 내연차하고 나머지 이제 그 건수에 대비해서 합친 건수가 거의 전기차 수준이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현재 이제 그 특허를 바라본 현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국가별 경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이제 2차 전지차, 전류전지차, 자율주행차 세 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전기차의 참여국이 현재 그 수소차 참여국에서 현재 역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약간 2007년도에 말이죠. 수소차를 좀 연구하던 분들이 수요가 떨어져서 이제 약간 정치적인 순간이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가 거의 50개국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이가 수소차고요, 우측이 전기차, 그리고 아래쪽이 자율차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침이 좀 보이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워낙 이제 여러 출원인들이 이제 특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쭉쭉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2000년대 후반에 오면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줄는데 반면에서 자율주행차하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요 그래프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파워 소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낸 특허가 등록되는 비율을 연도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현재 지금 약간 2010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의 특허 등록률은 떨어지지 갑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고요. 거꾸로 연료전지차는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뭔가 개발할 여지가 남아있겠다 싶어서 개발을 했더니 등록이 되더라 라는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뭐 이제 거창하게 레드 블루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기차의 개발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건데 출원량이 5배 증가하고 경쟁 국가가 2배, 경쟁 기업이 3배가 증가하면서 등록률이 10%포인트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기차에 참여를 하고 전기차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내 특허를 어떻게 질 좋게 양적으로 확보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청이나 전략원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2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친환경차, 자율차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특허에 대해서 약간 7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에 내가 어떤 표준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표준 전략을 쓰고 그리고 표준화 현장에서 어떻게 내 특허를 표준 특허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제 문영수 박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과거에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 영역이 특허로 만들 수 없었어요. 사람의 신체 활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는 특허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거동, 구동, 엔진 구동계는 브레이크 포함해서 엔진 파워 트레이닝에 대한 거고요. 거동계는 조향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에 대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를 만들 수 있었죠.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꾸 쉐어를 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측처럼 다양한 어떤 인지 판단 제어 영역을 외부로 돌리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기구적인 어떤 표준들은 난립된 그 스펙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후행 표준의 역할이 강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선진 기술들, 첨단 기술들이 자동차에 인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난립되기 이전에 먼저 표준을 만들자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바이스 쪽에 후행 표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는 이제 통신이나 보안 쪽에 아니면 인지 판단 쪽에 선행 표준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예, 각 표준들을 보면 우측 아래의 이미지처럼 세대가 이게 순환하는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후행 표준처럼 순환이 안 되고 끝나고 다른 표준으로 넘어가고 끝나고 다음 표준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인지 판단 제어 영역이 이제 자율차에 들어가면서 계속 통신 기술이 4G, 5G, 6G로 이제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2G 세대 때 썼던 특허 기술들이 3G, 4G, 5G에도 그대로 활용되는 특허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락인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실 후발주자 입장에서 저 락인 이펙트를 피해가면서 뭔가를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어떤 특허 기술을 만들어서 특허를 이제 n분의 1로 이제 로열티 배분을 할 때 조금이나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표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가시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른 결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의 몫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표준들하고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그 다음 장표에서는 그 작년에 이제 발표한 그 자료들이고요. 제가 요거는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해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구동, 거동이 있고 인지 판단 제어가 있고 통신 보안이 있습니다. 총 8개의 기술 카테고리를 세부 기술별로 어떤 기술들이 조합이 돼서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고 있느냐를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들이 총 65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그 엔진, 글씨가 잘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엔진, 거동, 신호, 인지 판단, 제어, 통신, 보안 8개가 있는데 가로, 세로로 본인이 연구하시는 X축, Y축을 잡고 그 시나리오에 들어가시면 누가 무엇을 어떤 세부 기술로 연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가 짜여져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통신기술 파란색 1.3선인데요. 이쪽이 최근에 자율차는 모든 요소기술하고 소통을 하겠어 라는 특허들이 21개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신 대상은 뭐 V2V, V2I 뿐만이 아니고 차량 내에 예전에 했었던 캔통신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든 사물들하고 통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뭐 오전 세션에 이제 보안 쪽 요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 보안 이슈는 무조건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통신보다 더 많은 그 기술적 시나리오가 특허로 조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느 쪽에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찍어서 혹시나 아래쪽에 있는 이 소프트 카피본 책을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유재준 박사님께서 이제 TC2049 22쪽에 그리고 아예 이제 표준 특허 관련돼서 표준화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현재 지난달 8월 말까지죠. 그때까지 기준으로 선언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거는 저 숫자는 특허 건수가 아니고요. 선언서입니다. 예, 선언서 안에는 내가 번호로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번호를 이제 감추고 포괄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번호 선언한 일부 그 선언서를 샘플링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몇 건에서 많게는 20여 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포진되어 있는 거는 이 선언서에서 곱하기 10 정도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특허 건수가 카운팅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JTC1 같은 경우는 엠팩 오디오, 비디오, 코덱 관련된 부분인데 라이다나 레이더가 아니고 비전 센서로 인해서 취득된 영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론된 자율차원된 선언된 쪽 요소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사는 ITS, 뭐 엘카스 라인을 이제 레인 키핑이라든가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하는 PDCMS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커브 곡선에서 이제 속도를 이제 워닝을 하는 CSWS나 교차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로드 비클은 아까 거동계, 구동계에 관련된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적죠.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국가별로 보게 되면 현재 JTC1은 상당히 20몇 개국이죠. 26개 국가가 이쪽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이나 204는 좀 적긴 한데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쪽은 이제 후행 표준, 선행 표준에 약간 조합된 부분이 있는데 특허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은 인식이 아직까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전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선언된 특허들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특허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숙제가 좀 남아 있겠죠.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예시인데요. 아마 집에 그 프린터는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연배에 좀 계신 분들은 아마 아마 이제 초음파 소리가 나는 아마 이제 은행권에서도 ATM기에서 이제 그런 프린터를 아직까지 쓰고 있긴 한데 스핀들로 이제 인쇄하는 어떤 그 잉크 리본 프린터가 과거에 있었죠. 리본 교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대부분 이제 가정용은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할 거고 물론 레이저 프린터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용이나 이제 사무용으로 좀 많이 쓰게 되겠죠. 사업부로 봤을 때는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에 저 기술들이 다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특히 표준 특허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의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리바이즈 되기도 하고 특정 국가가 벨롯을 취하하면서 나는 이거를 다른 쪽으로 가겠어 라는 어떤 표준화 전쟁이 있을 건데 그때 바뀌는 어떤 스트림에 대해서 나는 내 특허가 내 특허 안에서 해당 표준화 방향이 놀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특허를 넓게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일본의 세이코 앱스나 그쪽 사례를 제가 도식화한 건데요. 그 일본에서 초기에 이제 잉크젯 프린터나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기 전에 잉크 리본 프린터를 개발했을 당시에 인자가 제대로 인쇄 품질이 높이려면 그 정확한 위치에 인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종이의 이송 위치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당연히 이제 인쇄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때 만들어온 주옥 같은 용지 이송 기술들이
잉크 리본 프린터에 한정되게 대부분 설계됐던 거죠. 그 이후에 잉크젯 프린터가 나오고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면서 결국은 잉크 리본 프린터에 한정된 특허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잉크젯 프린터라고 한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향후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일본에서는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잉크 리본 프린터라는 대신에 중앙에 있는 이미지 포밍, 영문 특허로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한글, 일문으로는 화상 형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특허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세한 설명에 이미지 포밍은 리본 방식, 잉크젯 방식을 딱 포괄한다라고 쓰죠.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업부별로 또 다른 상황입니다. 스캐너 개발하는 쪽에서는 스캐너에 있어서 또는 복사기에 있어서 이렇게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기술적 한정하고 서비스 한정을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에 한 건의 특허로 9개를 포괄할 수 있는데 한 건의 특허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특허까지 포괄하기에는 전쟁, 표준화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특허 안에서 놀게끔 사전에 용어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율차도 인비클 내에서 과거에 캔통신에서 RSU, OBU로 가면서 역시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한정시키는 순간에 자기 특허의 어떤 그런 쓸모가 이제 없어지는, 표준 특허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용지 이송 기술이 끝까지 살아만 남았던 것처럼 이쪽의 자율차에서는 통신 기술이 바뀌고 제품 서비스가 바뀌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좀 대박나는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설계를 하실 때 용어 설정을 잘 하시면 된다. 결국은 그 특허 전쟁은 용어 싸움입니다. 예. 그 전략적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학연에서 출원된 12년 과거 12년 특허를 최근에 좀 약간 리포팅을 좀 했습니다. 이건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일부 아직 리포팅 안 됐고요. 그 8월 초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한 개 대학교보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총 로열티 수입이 총액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상위 대학교의 특허 최근 12년 특허하고 우리나라의 상위 10개 대학교의 특허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독립항 청구항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그 자기 등기부등본에 자기 평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아파트 아니면 자기 주택의 땅 문서의 평형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로 세로로 있는데 좀 가로 세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튼 항이 많을수록 그 권리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상위권 대학교하고 우리나라 상위 대학교고. 그리고 독립항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세 가지를 다 특허에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한두 개 정도 프린터, 복사기만 했고 스캐너는 설계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권리 너비하고 깊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한국 내 공동 출원도 약간 2배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청구라는 건 뭐냐면 나는 빨리 등록받고 싶어. 빨리 권리하고 싶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빨리 이제 등록받고 권리하고 싶은 거는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2000년도, 3000년도에서 기술의 완성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시켜버릴 경우는 그 특허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기회가 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해당 특허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그 차이가 기술 노출에 대한 심사 청구라고 보면 되고요. 우측에 이제 조기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3개 대학이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결코 조기 등록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건 중에 한 건도. 조기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특허를 미리 결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특허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안에서, 기간 안에서 내 특허를 최대한 확정시키지 않고 표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분석 결과를 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R2A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R&D가 시작하고 나서 최초로 출원된 날짜 사이의 간격을 R2A라고 합니다. 보통 그걸 이제 안 좋은 말로는 네이버 타임이라고 그러고 좋은 말로는 제스테이션 피리오드라고 하는데, 여튼 이거를 이제 미국, 일본은 레그 타임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부 R&D는 보통 2년 차 말에 보통 출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가출원 제도라든가 기타 이제 촉진 그런 그 룰을 활용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출원 자체가 몇 개월 빠르죠. 기술 수준 자체가 조금 뒤에 처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까지 늦어지면 더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최소한 R2A는 좀 좁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한번 출원, 아까 이제 전방 얘기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에서 나왔고, 저는 이 빨간색 전방 용어를 바꾸고 싶어요. 혹시 어떤 용어로 바꿔야 될까요? 특허 청구항 독립항에 설계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외부. 예? 외부? 외부도 좋습니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예. 이 특허는 사실 반쪽짜리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전방 말고 차는 후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채널 블랙박스도 있긴 합니다만, 전방으로 설계하는 순간에 이 특허는 차가 전방으로 갈 때만 권리 범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서 현재 전략적인 그 접근이 필요한데, 내 특허는 전방 후방이든 다 갈 수 있는 권리 범위로 설계하고요. 표준화 회의에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포드라고 글씨 보이십니까? 혹시 이게 좀 레이저가 뭐죠? 레이저 있나요? 네. 포드라고 좀 보이십니까? 이게 그 PDCMS라고 해서 아까 유재준 박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전방 보행자의 충돌을 저감하는 시스템 관련된 표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 2014년 회의 때는 포드란 용어가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삭제하자고 주장을 했죠. 이게 이제 삭제하자고 한 주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요렇게 최초에 들고 왔었던 표준 멤버는 자기 특허가 아마 요렇게 설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전 성능 효율 명분으로 차가 뒤로 갈 수 있으니까 포워드를 빼자, 거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설계된 앞에 말씀드렸던 그 특허는 반쪽짜리가 특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서 이런 그 민맥스 다툼이라든가 용어에 대한 싸움이 안전 성능 효율,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그 특허 설계 방향을 전방 후방이 아닌 주행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표준화 기구에서는 전방 보행자를 추돌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뭐 트와일라이트 조건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명이 좀 약한 럭스도 있고, 이것도 되게 첨예하게 바뀌고 했는데, 과연 천룩수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군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나 혼자만 뭐 500룩스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어라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정도 멤버를 구성해서 이제 주장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표준화 현장까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표준 특허를 좀 쓸모 있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SNS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스탑리스 스피드, 차가 정지하지 않고 속도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특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대량의 특허는 아니지만
세이브 앤 세어 관련된 특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에너지 세이빙뿐만이 아니고 자율차의 어떤 개념은 타임이나 스페이스, 공간적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고려해서 개발이 될 텐데 내가 내 차가 움직여서 충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스팟도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서 주차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향후에 이제 비싼 라이다를 대체하는 것처럼 비싼 판단 기능을 대체하는 것처럼 네이버 랩스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요게 이 안에는 그 판단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브레인이라고 해서 판단 기능을 실시간 주고받아서 내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완성차에서 쉐어할 건 최대한 쉐어하자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특허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이거는 이제 차 자체의 엔진이나 거동기를 아예 빼버리는 하이퍼루프 방식의 이건 이제 약간 극단적인 어떤 쉐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자동차라는 건 하나의 깡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상상도까지 이제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